얼마 전에 왜 모 운동선수 연루된 대국민 사기극 기억하세요? 자기가 시간당 얼마를 버는 부자다. 대체 저런 사람한테 왜 사기를 당하지 싶을 정도로 허무맹랑한 얘기를 늘어놨는데도 속아 넘어갔던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말도 안 되는 그런 거짓말을 한 사람이 물론 가장 나쁘지만요. 그런 사람한테 속아 넘어가는 이유는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요즘 사기치는 사람들 보면 그럴싸하게 명품 좀 입고 비싼 차 끌고 다니고 다단계도 마찬가지죠. 우리 사업하면 이렇게 돈 많이 번다 하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허영심을 자극해서 끌어들이는 거잖아요. 그런 거 보면 솔직히 좀 씁쓸하긴 하더라고요. 저도 얼마 전에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시는 예비 시어머니 덕분에 제 인생에 하등 도움도 안 될 것 같은 인연들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었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분 제 예비 시어머니 자리 박탈당하고 아마 일찌감치 괜찮은 사람 못 알아본 거 지금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다시 만날 생각이야 전혀 없고 그냥 어쩌다가 그분이 제 사연 듣게 된다면 얼마나 멍청한 짓이었는지 다시 한번 알려주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됐습니다. 요 사연이 사람들 입소문 타고 가서 예비 시어머니 귀에도 꼭 들어갔으면 좋겠네요. 전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만드는 제품이 좀 특이하긴 해서 금속 다루는 생산직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 일을 시작하고 공장에 출근하게 된 지도 벌써 5년 차네요. 젊은 여자가 이쪽 일을 한다고 하면 또 사람들이 편견부터 가지고 달려들어요. 젊었을 때 공부 좀 열심히 안 했나 봐. 조금 슬픈 얘기긴 하지만 공장 잠바 입고 어디 가서 밥 먹고 있으면 아줌마들이 진짜 대놓고 자기 애한테 그런다니까요. 너 공부 열심히 안 하면 저 누나처럼 공장 가서 일해야 하는 거야. 공돌이 소리 들으면서 살아야 하는 거야. 제가 왜 이곳에서 일을 하게 됐는지, 여기서 얼마나 중요한 일을 맡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만 보고 막 떠드는 거죠. 그런 사람들한테 일일이 대응하고 해명하고 할 생각도 안 해요. 그런 사람들한테 제 가치를 증명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인정받고 싶지도 않고요. 사실 제가 일하는 공장은 저희 아버지 회사예요. 그럼 또 대번에 그런 소리가 나오죠. 그럼 낙하산이겠구나. 어디 회사 직원 명단에 이름만 올려놓고 회사 명의로 된 리스 차량 끌고 다니면서 호의에 오식하는 금수저겠구나 하고요. 이것 또한 편견이죠. 그러기엔 5년간 일하면서 제 손톱 밑에 기름때 자국이 빠진 날이 단 하루도 없었으니까요. 금수저라고 아버지 회사에서 호의호식하는 낙하산이라고 다른 소리는 다 그러려니 해도 이상하게 그 소리만 들으면 울컥하더라고요. 내가 왜 여기서 일을 하게 됐고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지들이 뭘 안다고 하고요. 사연 쓰는 김에 그 얘기 좀 해볼까 하고요. 사실 아버지가 그렇게 되시지만 않았어도 저도 지금쯤 사무실에 고상하게 앉아서 컴퓨터 자판이나 두드리고 있지 않을까 싶어 어떤 날은 선택 못한 길이 궁금하고 아쉽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이 공장은 아빠가 젊은 날에 정말 피땀 흘려서 만들어둔 곳이에요. 이곳에서 저희 엄마를 만나셨고 저도 태어나게 됐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직원 몇 명이 되지 않는 소기업 중의 소기업이었는데 힘든 시기를 직원들끼리 똘똘 뭉쳐가면서 잘 이겨내고 제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엔 뭐 지역에서 일자리 창출이니 뭐니 표창도 여럿 받을 정도로 회사 규모가 꽤나 커졌어요. 저희 부모님 어렸을 때부터 집에 돈 좀 있다고 의수대거나 돈을 물 쓰듯이 펑펑 쓰는 그런 분들이 절대 아니셨어요. 오히려 전 엄청 아끼고 허리띠를 졸라 매시는 부모님 덕분에 머리가 좀 굵어지기 전까진 저희 집이 엄청나게 가난하다고 생각할 정도였으니까요. 아빠는 주유소에서 일하는 거야? 응? 기름 냄새. 얼굴이라도 잘 닦고 다녀. 볼에 이거 뭐 시커먼 거 묻은 것도 몰랐지. 아빠는 회사에 친구 없나? 왜 이렇게 얼굴을 묻었는데도 알려주는 사람이 하나 없어? 엄마가 빨리 씻고 나와서 밥 먹으래. 이게 다 아빠 훈장이야, 훈장. 오늘도 열심히 살았다는 상장 같은 거라고. 아빠는 어디 연말에 시청에서 주는 상패들보다 이 볼에 묻은 기름때가 제일 자랑스럽다니까? 선주야,
절대로 그냥 주머니에서 막 샘솟는 돈은 절대 없다. 너 지금 이렇게 앉아서 밥 먹는 것도 농부들이 열심히 땀 흘려가면서 1년 내내 농사 지어서 네가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는 거고, 이 집은 또 어떻고 아빠처럼 이렇게 정직하게 땀 흘려가면서 일하는 노동자들 덕분에 우리나라가 굴러가는 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너도 장깨 부릴 생각하지 말고, 응? 엄마, 아빠 잔소리 또 시작했어. 알겠어요, 알겠어. 볼에 기름때 묻었다고 2번 얘기했다간 아빠 잔소리 3박 4일 동안 듣고 있게 생겼네. 나도 아빠 자랑스러워요. 저희 아빠는 노동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신 분이었어요. 그도 그럴 게 정말 튼튼한 2팔과 2다리만 가지고 죽어라 일해서 공장 차려 여기까지 오신 분이었으니까요. 사장이라는 대표라는 직함 달고 있으면서도 출근만 해서 대충 직원들을 둘러보시는 그런 분이 절대 아니셨죠. 대표라는 사람은 모름지기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것이라면서 누구보다 더 성실하고 열심히 솔선수범 일을 하셨고, 그런 아빠 모습을 보고 직원분들도 성실하게 일을 하셨고요. 회사에선 그렇게 든든한 대표님이었지만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하나밖에 없는 딸과 잠들기 직전까지 놀아주시는 다정하고 자상한 가장이셨죠. 어렸을 때부터 나는 딱 아빠 같은 남자 만났으면 소원이 없겠다는 소리를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엄마는 너네 아빠 같은 사람을 네가 어떻게 만나겠냐고, 저런 사람 세상에 둘도 없다고 하면서 은근히 좋은 금슬을 어찌나 자랑하셨던지요. 정말 완벽하고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는 교과서에 나올 것 같은 화목한 가족이었습니다. 아빠가 사고로 병원에 입원하기 전까지, 딱 그 전까지 말이에요.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 다급하게 걸려온 엄마의 전화를 받게 됐죠. 얼마나 많이 우신 건지 수화기 너머로 막 얘기를 하시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지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할 정도였어요. 뭐 전부 다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귀에 선명하게 박히는 몇 개의 단어들이 있더라고요. 아버지, 사고, 병원. 혼이 쏙 빠져나가는 줄 알았어요. 그 건강하던 아빠가 공장에서 일을 하시면서 무사고 40년이라고 그렇게 자랑을 하셨던 분이 말이에요. 엄청나게 큰 자동차 사고였다고 하더라고요. 전신의 60% 정도가 화상을 입은 대형 사고였어요. 사고 후에 차 안에서 그대로 기절을 하신 아빠가 겨우 불길 속에서 구조된 거라면서 지금 상황만 봤을 땐 수술을 마치고 살아난 것만으로도 기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자상하게 웃던 아빠 얼굴은 알아보기도 힘들 정도로 흉터에 뒤덮였고, 그 사고가 앗아간 것은 아빠의 외모뿐이 아니었습니다. 신경이 다쳐서 이전처럼 섬세한 동작을 할 수 없다는 의사의 얘기가 더욱 충격이었죠. 그건 평생 일만 하고 살아왔고 일을 하면서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아빠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말이었으니까요. 대표 하나 빠진다고 회사 안 굴러갈까 싶겠지만은 몇 사람의 몫을 하고 있던 아빠가 병원 신세를 지게 되니 회사 역시 제대로 굴러갈 리가 없었죠. 그래도 아빠랑 어렸을 때부터 오랫동안 일을 해오셨던 삼촌들이 겨우 회사를 끌어나가고 있었지만 아빠의 큰 빈자리를 채우기엔 역부족이었던 것 같아요. 항상 사기가 만땅으로 충전되어 있었던 직원들도 다른 곳을 알아봐야 하나 움직이고 있다고 하고, 아빠가 일어나셨을 때 다른 것보다 그렇게 죽어라 일궈놓은 회사가 쓰러지고 있는 것을 보면 얼마나 속상하실까 그런 마음이었죠. 지희야, 너 대학 졸업하고 나면 이 회사에서 일 한번 해볼래? 일 시작하는 거야 삼촌이 옆에서 도와주면 되는 거니까. 아빠가 회사에서 항상 그런 말씀하셨거든. 지희가 아빠 하는 일 물려받았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어떻게 딸한테 기름밥 먹으란 소리를 편하게 할 수 있겠냐고. 그래서 지희 너한테 한 번도 이런 얘기 하신 적 없다고 하시더라. 일손이 부족한 것도 일손이 부족한 거지만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해. 대표 이상으로 참 많이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눈도 못 뜨고 누워있으니까. 아빠 사고 당시에 전 대학교 3학년 졸업하고 나서 다른 애들이 그렇듯이 평범한 회사에 면접 보고 들어가 사무직 일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터였는데, 아빠랑 같이 오랫동안 회사에 몸담으셨던 삼촌이 저한테 먼저 얘기를 꺼내시더라고요.
졸업하고 나면 아빠 공장에서 일을 배워보는 게 어떻겠냐고요. 그게 저희 아빠 평생의 소원이었다고. 뭐 제가 일을 잘할 것 같아서 직원들이 딸인 저라도 보면 기운을 좀 낼까 싶어서 이런 그럴싸한 이유보다는 나중에 삼촌한테 물어보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왜 나 공장에서 일을 보라고 했냐고. 별 뜻 없었대요. 그냥 그게 아빠 소원이었으니까 제가 일하고 있는 거 알면 아빠가 조금 더 빨리 일어나지 않을까, 회복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랬다고요. 저도 고민 엄청 많이 했죠. 엄마가 반대를 많이 하시기도 했고요. 엄마랑 아빠랑 얼마나 너 고생하면서 키운 줄 알아? 왜 그 고생을 하면서도 싫은 소리 한 번을 안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살면 우리 딸은 우리처럼 고생 안 하고 살 수 있겠지. 그런 생각으로 노력했었던 거야. 너 아빠가 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위험한 일인 줄은 알고 덥석 그거 하겠다고 그러는 거야? 엄마도 골병 들까봐 너 낳고 나서는 일에서 손 뗐어. 아빠 하는 일 그거 완전 그냥 노가다나 다름없는 일이라고. 엄마 미안해. 아빠 평생의 소원이러잖아. 피는 못 속인다고. 아빠한테 어렸을 때부터 땀 흘려 버는 돈이 최고라고. 그런 얘기를 나도 너무 많이 들었나 봐. 아빠 일어났을 때 내가 그 공장 제대로 일으켜 세우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 엄마가 이번 한 번만 봐줘. 아빠 소원이라는데 그거 하나 못 들어주겠어요. 그렇게 제 청춘을 공장에서 시작하게 됐네요. 처음엔 일하시는 직원분들도 저게 뭐하는 애인가 싶었을 거예요. 안 그래도 대표님 병원에 누워있어 심란해 죽겠다는데 어디서 이런 일이랑 어울리지도 않게 생긴 어린 여자애가 대표님 딸이라고 톡 튀어나와가지고는 일 배우겠다고 나서는 게 뭐 보기 싫기도 했겠죠. 아이고 일한다는 사람이 무슨 화장을 너희가 무슨 대학교 되는 줄 아는가 보다. 여전히 저거 반나절만 일하면 싹 다 지워져가지고 흔적도 안 남을 텐데. 죄송해요. 나름대로 예의 차린다고 생각부터 일어나서 화장했는데 제가 이렇게 모르는 게 많아요. 이럴 줄 알았으면 방학 때 아빠 따라서 아르바이트라도 좀 와볼 걸 그랬네요.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 다 저희 아빠랑 오래 같이 일하신 분들이잖아요. 제가 좀 잘못하고 버벅거려도 옆에서 알려주시면 열심히 배울게요. 아빠 닮아서 머리는 좋아가지고요. 한 번 들으면 잘 안 까먹거든요. 저 뭐부터 하면 될까요? 처음엔 반신반의했던 직원분들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 편이 되어주시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처음에 방어적인 태도를 보였던 건 역시 저는 감히 이해할 수도 없는 회사에 대한 깊은 애정이라 생각하니까 서운하지도 않았죠. 그 사람들 눈에는 공장 출근하면서 마스카라까지 쫙 올린 제 얼굴이 얼마나 어이없어 보이셨겠어요. 그렇게 회사 직원분들 쫓아다니면서 하나부터 열까지 공장 돌아가는 것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한 3개월 다니다 보니까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로 누구보다 일찍 공장에 출근해가지고 손톱 밑에 기름때가 빠질 날이 없더라고요. 그냥 깔짝깔짝 일하는 척이나 하다 말 줄 알았던 애가 꼭 회사 대표 젊은 시절처럼 일찌감치 나와서 이거 공부하고 저거 공부하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직원분들도 마음을 열기 시작하셨고요. 저를 보면서 진짜 이 집은 피가 진하긴 진한 모양이라고 저 일하고 있는 모습 보니까 꼭 회장님 생각난다면서 눈물을 훔치시는 분도 계셨다니까요. 친구들 예쁜 스커트 입고 손톱에 매니큐어 칠하고 향수 냄새, 파우더 냄새 풍겨가면서 회사 출근할 때 저는 거무튀튀한 공장 잠바 입고 기름 냄새 풍겨가면서 제 청춘을 다 바쳤습니다. 그 사이에 정말 기적적으로 수술 마친 아빠가 깨어나시기도 했고요. 아빠만 깨어나고 나면 모든 게 다 돌아올 거라 생각했는데 워낙 큰 사고였다 보니 회사에 복귀하는 것 자체가 어렵더라고요. 남은 여생은 평생 재활하고 재수술을 해야 겨우 일반인처럼 지낼 수 있다고. 그 좋아하던 일을 다시는 하실 수 없어 좌절만 하실 줄 알았는데 그래도 제가 공장 출근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다른 거 다 내팽개치고 이 길을 선택한 것이 참 다행이란 생각이 들대요.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닌데 귀 아파. 이어 노트 봐봐.
화상 때문에 발음이 어눌해졌는데도 잔소리꾼은 여전하시더라고요. 평생을 바쳐 이 일을 했던 공장에서 딸이 일한다는 소식을 듣고 나니까 뭐 하나라도 더 알려주시고 싶은 마음에 재활하고 있는 아빠 찾아가면 다 내팽개치고 제 옆에 붙들고 앉아서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너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오래되고 꼬질꼬질한 아빠 업무 노트 펼쳐놓고 그렇게 훈수를 두셨다니까요. 공장에 시끄러운 기계가 워낙 많아서 저도 공장 나간 지 딱 1년 지나니까 목소리가 엄청 커졌어요. 옛날엔 아빠는 무슨 기차 화통을 삶아 먹었냐고 바로 옆에 있는데 왜 그렇게 귀엽게 쩌렁쩌렁 얘기하냐고 제가 아빠를 구박했었는데 이제 반대의 상황이 된 거죠. 그렇게 아빠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신기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요. 주 5일이 뭐예요. 일주일 중에 주 7일은 나와서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바쁘게 일하면서 연애라는 거 꿈도 못 꾸고 살았어요. 우중충한 공장에서 몇 년 동안 형광등 불빛만 받아가면서 일하는 저를 가족들보다 더 가까워진 회사 식구들이 걱정하고 그랬죠. 이렇게 일만 죽어라 해가지고 아빠 자리 밀어내기라도 하게? 우리끼리 담합했어. 앞으로 한 달에 한 번은 무조건 휴가 쓰고 살아. 이러다가 좋을 때 다 놓치고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게 생겼나 정말. 나중에 회장님한테 무슨 원망을 들으려고 이러고 있어. 연애는 무슨 연애냐고. 난 나중에 일이랑 결혼할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다들 기겁을 하면서 헛소리하지 말라고. 솔직히 누가 그런 여자 좋다고 소개받고 싶겠어요? 제가 남자라고 하더라도 기름때에 찌들어 있는 여자를 소개받고 싶어 하진 않을 것 같더라고요. 회사 식구들의 성화로 그때부터 소개팅을 받기 시작해서 일주일 중에 딱 하루 쉬는 일요일에 열심히 소개팅 받으러 나가고 그랬습니다. 아빠 회사에서 일을 한다고 말을 하면 괜히 돈 밝히는 사람이랑 엮일까 싶어서 그냥 어디 공장에서 일을 한다는 소리만 했거든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게 사람의 자연스러운 이치라고 하지만 참 씁쓸한 일도 많이 있었어요. 처음엔 첫인상이 참 좋다, 자기도 연애할 때가 된 것 같다 했던 남자들이 공장에서 일하고 있다 말 한마디만 하면 서로 짝이라도 한 것처럼 자기는 아직 연애할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다면서 입을 꼭 다물어 버리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나는 연애하기는 글렀구나. 이렇게 주말마다 나가는 소개팅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습니다. 집신도 제 짝이 있다고 계속되는 소개팅에 사람에 대한 실망만 커져가고 지쳐가고 있던 무렵에 만나게 됐던 것이 예비 신랑이었어요. 이번에 소개받은 상대 직업이 변호사라고 하길래 애초에 요만큼의 기대도 안 하고 나갔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게 직업도 번듯하고 괜찮은 사람이라면 더욱이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할 거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애초에 기대도 없었어서 소개팅 자리 나가서도 괜히 틱틱거리긴 하고 저도 성의 없이 상대방을 대했었죠.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저 공장에서 일하고 있다 그 얘기하니까 상대방은 연애에 관심이 없다. 말이 그렇지. 공장에서 일하는 여자랑은 만나고 싶지 않다는 소리를 애들러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힘들어요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라서 저도 네 하고 밥 먹다 말고 띨빵한 표정으로 예비신랑을 쳐다봤죠. 투기어 전화로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 제 의뢰인으로만 만나본 게 다인데 거기 금속 만지는 공장이죠? 손에 기름때가 묻어 있어서 얼추 짐작은 했었는데 여자가 그런 일을 하려면 쉽지 않죠? 거기서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직접 뭐 만들기도 하고 그래요? 지희 씨는 생긴 건 참 여리여리하게 생겼는데 생각보다 힘든 일 하고 있는 게 완전히 반전이네요. 제가 그런 강단만 있었어도 재수 안 하고 시험도 금방 합격했을 것 같은데. 참 대단하시네요. 비꼬는 말투도 아니고 그냥 순수하게 제가 하는 일이 참 대단하다고. 물론 제 주변에는 저를 인정해주는 사람들밖에 없었지만 정작 밖에 나가면 그냥 공순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취급을 받고 지냈었던 저에게 예비 남편의 반응은 상당히 독특하고 신선했던 것 같아요. 그 말 한마디에 흥미 없었던 제 태도도 확 바뀌게 되더라고요. 이 사람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한 게 아니구나. 사람 보는 눈이 꽤나 있는 사람이구나. 단순했던 관심이
호감으로 돌아서는 순간이었습니다. 제 짝을 만나면 스파이크가 확 튀고 소위 말해 첫눈에 반한다고 하잖아요. 예비 남편과 전 그렇게 첫 만남부터 왜인진 모르겠지만 서로가 서로를 알아본 것처럼 탁 끌려 연애를 시작하게 됐어요. 저거 대체 언제 괜찮은 남자 만나 연애 시작하나 걱정 가득했던 주변 사람들이 오히려 저보다 더 기뻐했던 것 같다니까요. 맨날 꾸미지도 않고 후줄근하게 다니던 제가 어느 순간부터 퇴근하고 손에 비누칠을 박박하고 거울에 바싹 붙어서 입술을 바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보다 더 흐뭇해하면서 어디 데이트 가냐고 이러다 우리도 모르게 시집 간다고 청첩장 찍어 돌리는 거 아니냐고 괜히 부끄러워 손사래를 쳤지만 평범했던 하루하루가 갑자기 확 특별해진 느낌에 저도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둘 다 나이가 적지 않았던 터라서 누구 하나 나중에 이러다가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결혼해요 라는 소리를 꺼내지도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결혼을 전제로 하는 연애를 시작하게 됐죠. 저도 부모님에게 처음으로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변호사인데 나중에 집에 데려와서 정식으로 소개시키고 인사도 드리겠다 얘기를 했고요. 당연히 예비 남편 역시 부모님에게 말씀을 드렸겠거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연애가 그렇게 쉽게만 풀렸으면 제가 이곳 사연을 쓸 일도 없었겠죠. 연애 기간이 1년이 넘어가니까 안 보였던 흠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사람에 대한 흠이 아니라요. 내가 이 사람한테 흠이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피어오르는 거예요. 단순히 제 열등감이나 추측 때문에 그랬던 건 아니었고 어쩐지 이 사람이 주위 사람들에게 나를 숨기고 있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오랜만이다. 잘 지내고 있지? 아, 그냥 지인이야, 지인. 연애는 무슨, 내가 바빠서 연애 같은 거 할 시간이 어딨겠어. 애들은 참 안 바쁜가 보다. 그런 얘기나 만들어 하고 있고. 너 곧 결혼식이지? 글쎄 내가 바빠서 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 못 가더라도 축의금은 두둑하게 해서 보낼 테니까. 그래, 결혼 축하하고 먼저 가볼게. 당신이 말했었던 친한 친구 아니야? 그런데 왜 혹시 내가 창피해? 여자친구라고 말하기 부끄러워서 지금 지인이라고 얘기한 거 아니야? 아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당신이 자랑스러웠으면 자랑스러웠지. 한 번도 창피하다거나 생각한 적 없어. 그냥 저 친구 입이 워낙 가벼워서 괜히 연애한다고 얘기했다가 친구들 사이에서 말 옮기고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 입에 당신 오르내리는 게 싫어서 그냥 대충 얼버무린 거야. 괜히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응? 저녁에 뭐 먹으러 갈래? 오늘 내가 쏠게. 1년 동안 결혼을 전제로 연애를 한 건 저 혼자만의 생각인가 싶더라고요. 우연히 길을 걷다가 예비 남편의 친구를 만났는데 자연스럽게 내가 요즘 만나는 사람이야 하고 끌어당겨 소개할 줄 알았던 예비 남편이 저와의 관계를 그냥 단순한 지인이라 얼버무리는 모습을 보고 기분이 확 상하더라고요. 연애하면서 사소한 것으로도 한 번 다툰 적이 없을 정도로 찰떡같이 잘 맞는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 앞에서 절 소개하는 것을 꺼려하는 눈치라는 걸 깨닫고 나서 저도 그렇게 열렬했던 마음이 차갑게 식어버리더라고요. 괜히 더 오버하면서 저녁은 자기가 사겠다고 당신 좋아하는 삼겹살 먹으러 가자고 그러는데 기분 상한 티는 내야 할 것 같아서 입맛 없다고 먼저 가보겠다고 하고 한 일주일 동안 연락을 안 했어요. 예비 남편이 회사까지 쫓아왔더라고요. 퇴근 시간 맞춰서 공장 앞에 차 대고 기다렸던 예비 남편은 절 보자마자 차에 태우더니 자기가 무조건 다 잘못했다면서 싹싹 빌기 시작했고요. 미안해 자기야. 응? 한 번만 용서해주라. 집에 가서 내가 다시 생각해보니까 그때 당신한테 실수했구나 싶더라고. 입장 바꿔서 사람들 앞에서 나 소개해줄 거라고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당신이 나 모른 척 했으면 나도 기분이 엄청 나빴겠다 싶어. 그 친구한테도 우리 사실 만나는 사이다 전화로 다 얘기했어. 그 친구 곧 결혼식 있는데 그때 같이 오라고 그러더라고. 정말 무슨 의도가 있어서 그렇게 얘기했던 게 아니야. 남자들은 원래 생각이 짧고 단순한 구석이 있거든. 이 사람도 남자는 남자구나. 그냥 큰 생각 안 했던 거구나 하고 한 번만 용서해주고 넘어갈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빌게. 이대로 헤어질 건 아니잖아.
지인 결혼식도 같이 가자. 본인이 그냥 생각이 짧았던 거니 한 번만 용서해달라. 싹싹 비는 모습에 저도 화가 조금 누그러졌고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나 창피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 느낄 만한 행동하지 말라 손가락까지 걸고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단순히 연인들끼리 한 번은 찾아올 수 있는 가벼운 싸움 정도로 마무리되고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게 시작이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저희 만남을 생각하는 예비 남편의 태도를 단편적으로 눈치챌 수 있는 기회였는데 제가 그 좋은 기회를 또 날려버린 건가 싶었습니다. 결혼식도 그렇게 무사히 잘 다녀오고 예비 남편의 친구들 앞에서 제대로 여자친구라고 소개도 받고 왜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결혼식장에서 예쁜 드레스 입고 사람들 축하받으며 식 올리는 신부의 모습을 보니까 저도 묘하게 마음이 동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자로서 태어나서 다들 그런 공주놀이 한 번은 하고 싶어라 하잖아요. 결혼식 마치고 나와서 넌지시 예비 남편을 떠봤죠. 당신 정말 나랑 결혼할 생각이 있는 것 맞냐고. 그러면 이 나이에 연애만 하고 헤어지냐고 반문하는 예비 남편에게 그러면 우리도 이제 슬슬 결혼 준비해보는 거 어떻겠냐. 제가 먼저 결혼 얘기를 꺼냈죠. 솔직히 알 굵고 멋진 반지로 프로포즈 먼저 받지 못하는 것이 좀 그렇긴 하지만 저도 이제 나이가 있고 주변 친구들이 하나 둘씩 결혼을 하기 시작하면서 촉박하고 조급해질 일도 아닌데 이러다 결혼할 나이만 늦어지는 거 아닌가. 지금 결혼해서 애 낳아도 노산이라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차피 할 결혼이라면 누가 먼저 이 얘기를 꺼내는 게 뭐가 중요하냐고. 그냥 이것도 일이라 생각하고 하루빨리 해치워버리자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예비 남편의 태도가 썩 나쁘진 않았어요. 조금 갑작스러운 얘기긴 하지만 자기도 어쨌든 결혼 생각으로 만났으니까 어머니에게 슬슬 당신 얘기해보겠다고 분명히 그렇게 대답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뭔가 우물쭈물하는 느낌이 있어서 혹시 마음에 걸리는 거라도 있냐 물어보니까 그제서야 본인 가족에 대한 얘기를 처음 꺼내요. 우리 엄마가 욕심이 조금 많으신 편이시거든. 나 변호사 되고 나면 좋은 혼잣말이 많이 들어오지 않겠냐고 맨날 입에 달고 사시는 분이라서. 그래서 좋은 사람 만나고 있다는 얘기도 딱히 드리지 않았었는데 갑자기 이 얘기를 꺼내시면 좀 놀라겠다 싶어서. 아니 당신이 모자란다거나 그런 얘긴 절대 아니고 어머니 입장에선 좀 갑작스러울 수도 있으신 거니까 당신이 인사하고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직접 보시고 나면 아마 그런 생각도 잠깐이지 않을까 싶어. 나도 그만큼 자신 있는 걸 사서 걱정하는 거지. 사서 걱정이야. 솔직히 그 말 하나 듣는다고 불안했던 마음이 한순간에 안정이 되고 그런 일 같은 건 없었어요. 그동안 당해왔던 것이 있어서 그럴까요? 지난번에 친구들 앞에서도 제 존재를 잘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던 예비 남편이 인사를 드리기도 전부터 아들을 좋은 집안으로 장가 보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시어머니에게 과연 얘기나 잘 전할 수 있을까 의심스럽기도 했고요. 아니나 다를까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사람이 있다. 그 한마디 하는 게 그리 어려운 일이라고. 벌써 얘기가 나온 지 몇 주가 지났는데도 어머니한테 말씀드렸으니까 인사드리러 가자. 그 한마디가 안 나오는 걸 보고 이 사람 지금 뭔가 미루고 있는 거구나 싶어 말씀드렸냐. 저도 닥달 아닌 닥달을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행동하던 거 내 입장에선 솔직히 나 소개시키기 창피하다는 걸로밖에 안 보여. 당신이 정말 나에 대한 확신이 그렇게 없으면 결혼이고 뭐고 여기서 우리 관계 정리하는 게 맞지 않겠어? 결혼 허락을 받아오라는 것도 아니고 만나는 사람이 있다 얘기 한마디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서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는 거야? 아니야. 정말로 내가 오늘은 집에 돌아가면 어머니에게 확실하게 얘기할게. 응? 이런 것 때문에 헤어지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잖아. 나한테 딱 하루만 더 시간을 주라. 저 진짜 이 사람 안 만날 작정으로 협박 아닌 협박까지 했다니까요. 하루만 더 시간을 달라고 오늘은 가서 어머니에게 꼭 말씀을 드리겠다 하닌 예비 신랑을 마지막으로 한번 믿어보자는 생각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예비 남편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해서 받아보니까
조금은 황당한 질문을 저한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 오늘 어머니한테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드렸거든. 당신 나이가 몇 살이고 어디서 일하고 이런 것들을 말을 했는데 어머니가 뭐 직접 연락을 하고 싶으신 건지 당신 번호를 물어보시더라고. 그래서 말인데 어머니한테 당신 번호 알려줘도 괜찮을까? 뭐? 당신 지금 그걸 허락받겠답시고 전화한 거야? 아직 정식으로 인사를 드린 사이도 아닌데 전화 주고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절대 안 되지. 또 내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어머님한테 그대로 말 전하지 말고 어머님 입장에선 번호 안 알려주는 거 기분 나쁘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냥 당신이 잘 돌려서 얘기 좀 해. 나중에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번호는 그때 교환해도 좋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내가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알려줘야 돼? 가짜고짜 어머니께서 제 번호를 물어봤다면서 번호를 알려줘도 되냐 묻는 예비 신랑의 얘기에 기함을 하고 절대로 안 된다. 딱 못을 박았죠. 어떻게 잘 얘기했냐고 그러니까 제가 시키는 대로 말 잘 했다고. 그 뒤로 번호를 꼬치꼬치 캐물으시거나 그러진 않았다고 그러대요. 사람 참 착하고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데서 은근히 답답한 구석이 이제 보이기 시작한 거죠. 이 사람은 진짜 입력한 대로 출력이 되는 사람이구나. 내가 시키는 대로 말 잘 들으니까 나중에 결혼해서도 특별히 사고 칠 일은 없겠다 생각했었는데 이럴 때 보면 또 도통 자기 생각이라는 게 없는 사람 같아서 벌써 답답할 일이 눈앞에 그려지는 거 있죠. 그때 처음으로 이 사람 우리 집에 데려가서 인사시켜도 되는 건지 정말 결혼해도 괜찮은 사람인 건지 슬슬 의심이 되기 시작하더군요. 이런 제 고민에 확신을 더해주는 일들이 계속해서 저에게 생겼습니다. 회사 사람들도 제 얼굴을 볼 때마다 요즘 뭐 근심스러운 일이 있냐고 회장님 건강이라도 안 좋아지신 거냐 물을 정도로 고민이 많아 얼굴이 늘 죽상이었던 것 같아요. 예비 남편과도 의도치 않았지만 그때 그 일 이후로 살짝 거리로 두고 지내고 있었던 상태였고요. 그때 직원 한 분이 궁시렁궁시렁거리며 사무실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별 이상한 사람을 다 보겠다고 하면서요. 공장이 외곽 지역에 있다 보니까 뭐 가끔 술 취한 할아버지들이 막걸리 드시고 자전거 타고 가시다가 들려서 시비 아닌 시비를 걸고 가시는 일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번에도 그런 일이겠거니 생각했죠. 아니 내가 출근을 하고 있는데 어떤 아줌마 한 명이 옆을 계속 기웃기웃 하고 있더라고. 아무리 봐도 영 수상해 보여서 지금 여기서 뭐하고 계시는 거냐고 내가 물어보니까 나한테 다짜고짜 이 회사는 연봉이 얼마나 되냐고 묻잖아. 아 당신이 뭔데 내가 얼마 버는지 물어보냐. 뭐 어디 구청에서 나온 사람이면 신분을 똑바로 밝혀야 할 것 아니냐 얘기를 하니까 뭐 잘나지도 않은 회사 연봉 좀 물어봤다고 발끈하냐고 아 시비로 걸고 가버리잖아. 아 내가 여기서 오래 일하면서 별의별 이상한 사람들 다 만나봤지만 그 사람처럼 나삭 빠지고 이상한 사람 진짜 처음 본다니까. 제시 이 앞에 CCTV라도 하나 설치해야 할 모양이야. 별 미친 사람들이 다 왔다 갔다 하고 난리야. 아이 재수없어. 그 얘기를 듣는데 설마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직원이 얘기해준 인상착의나 나이대도 그렇고 갑자기 뜬금없이 회사 앞을 기웃거리다가 다른 것도 아니고 연봉을 물어보고 가버렸다는 얘기에 다른 사람은 동네에 돌아다니는 미친 사람이 아니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전 이상하게 그 사람이 제 예비 시어머니일 것 같단 불길한 예감이 들더라고요. 바로 예비 신랑한테 전화를 했죠. 오늘 어머니 혹시 아침에 어디 가셨냐고요. 어머니 무슨 옷 입고 나가셨냐고. 예비 신랑은 한숨을 푹 쉬면서 혹시 어머니가 너희 회사 찾아가기라도 했냐 물어보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냐고 하니까 그제야 또 아침에 예비 시모와 예비 신랑 간에 있었던 신랑이를 털어놓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확신했습니다. 아, 그 미친 사람이 내 예비 시모 맞구나 하고요. 사실 이런 얘기하면 네가 기분 나쁘게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나도 그냥 모른 척하고 있으려고 했는데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어머니가 회사 앞까지 찾아갔나 싶어서 사실 너 만난다고 얘기했을 때 어머니께서 좀 뭐 화를 내셨어. 그게는 아니고 말다툼을 좀 했었는데 아무래도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게 어머니 마음에도 좀 걸렸나 봐.
근데 진짜 난 중간에서 얘기 잘했어. 당신이 교대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직장인들이랑 똑같이 출퇴근하면서 지낸다. 돈도 괜찮게 번다. 사람이 원래 만나서 얼굴도 보고 얘기하기 전까진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알 수 없는 법이잖아. 혹시라도 우리 어머니가 회사 찾아가거나 하면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당신이 중간에서 나 이런 일 하는 사람이다 이 얘기 좀 잘 해주면 안 될까? 그래야 어머니도 안심할 것 같아서 그래. 그게 지금 할 소리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여기가 나 혼자 일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회사 사람들이 다 어이없어 하더라고. 뭐 그런 사람이 다 있냐고. 그 사람이 내 예비 시어머니란 사실이 알려지면 회사에서 나 창피하고 면 안 서는 건 생각도 안 해주는 거야? 궁금한 게 있으면 정식으로 집에 불러서 인사하면서 물어보시면 되지. 사람도 잘 안 다니는 공장까지 찾아와가지고 나도 아니고 다른 사람 붙들고 연봉이 얼마니 뭐니 그런 질문을 하는 게 당신은 그럼 정상이라고 생각해? 난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음침한 사람이 어딨어? 뭐? 아무리 기분이 상했다고 하지만 너 말이 좀 그렇다. 음침? 우리 엄마한테 지금 음침하다고 한 거야. 내가 아무리 얘기를 잘했어도 엄마가 궁금한 게 있으면 직접 찾아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당신 지금 좀 과하게 예민하게 구는 것 같아. 어? 예상대로였지만 예비 남편은 예비 시모의 행동이 뭐가 잘못된 건지도 전혀 모르고 있는 눈치더라고요. 이런 사람이랑 어떻게 결혼까지 생각하겠냐 싶어서 저도 딱 잘라서 얘기했죠. 이 결혼 아무래도 그냥 예정대로 서로 인사하고 좋게 진행하진 못할 것 같다고요. 당분간 둘 사이에 서로 생각할 시간을 갖고 거리를 좀 뒀으면 좋겠다 얘기했죠. 예비 신랑이 팔쩍 뛰면서 지금 이거 헤어지자는 소리냐고. 내가 그동안 당신한테 공들인 게 얼만데 이렇게 헤어지자는 소리를 쉽게 할 수 있냐고 난리를 쳐요. 세상에 대체 저런 이해력으로 어떻게 변호사가 됐나 싶을 정도라니까요. 지금 당장 헤어지자는 소리가 아니라 나도 지금 얘기해봤자 좋은 소리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시간 좀 갖자는 말이라고. 그제서야 씩씩거리던 예비 신랑도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들은 그렇게 쉽게 잘하는 결혼, 저만 왜 이렇게 어려운 건지. 능력도 괜찮고 사람도 괜찮아 보여서 결혼을 전제로 잘 만나고만 있었던 예비 신랑이 자기 어머니한테 제대로 똑부러지게 말 한마디 못하는 사람이라 생각하니까 천년의 사랑도 만년의 정도 확 하고 사그라드는 것 같더라고요. 전 하루 이틀이 지나고 슬슬 헤어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고 있었고 생각 정리를 잘 마치고 나서 예비 신랑에게 이별 통보를 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제 마음을 알기라도 하는 것처럼 예비 신랑은 진짜 지겹게 계속 연락을 해왔어요. 나한테 헤어지자고 할 거 아니지. 난 당신이랑 절대 못 헤어진다. 이미 친구들 결혼식 다 데리고 다니면서 결혼할 사이라고 소개까지 다 시켜놨는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연락을 안 받고 잠수를 탈 수 있냐 하고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고 나한테도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던 얘기는 대체 어디로 들은 건지 이 일도 못하게 하루 종일 문자 폭탄을 날려가면서 사람을 귀찮게 하는 모습을 보고 남아있는 정마저 다 털려가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결혼까지 생각할 정도로 정말 좋아했던 사람이었는데 이젠 아주 지독한 놈한테 잘못 걸렸다 생각이 들 정도면 말 다 한 거 아닌가요? 그런 생각 드는 사람이랑 어떻게 살 부대끼고 같이 살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지독한 예비 신랑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이 징글징글한 성격도 유전이었나 봅니다. 얼마 전에 전 예비 신랑과의 관계를 확실히 끊어낼 수 있는 확신을 얻게 된 기가 막힌 일이 있었거든요. 그게 오늘 여기에 사연을 보내게 된 가장 큰 사건이기도 하고요. 예비 신랑한테는 나한테도 딱 일주일만 좀 조용히 생각할 시간을 달라. 계속 연락하는 통에 일도 제대로 못하겠다. 이렇게 사람 귀찮게 하지 말고 어른스럽게 좀 행동해라. 연락을 했고요. 그제서야 자기가 얼마나 정 떨어지는 행동을 했는지 깨닫기라도 한 것처럼 지겹게 오던 연락도 조금은 잠잠해지더라고요. 덕분에 저도 다시 연애 전으로 돌아간 것처럼 묵묵히 제 할 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마음을 정리할 수 있었어요.
원래 마음이 힘들 땐 몸도 바쁘게 움직여야 한다고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냐고 걱정을 듣기도 했지만 전 솔직히 잡생각 안 할 수 있어서 오히려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뭐 여기 누구랑 약속이라도 하고 오신 거예요? 아 여기 이렇게 함부로 들어오시면 안 돼요. 일하고 있는 사무실인데. 뭐? 아 이 사람 얼마 전에 우리 공장 앞에 기웃거리면서 나한테 연봉 물어봤던 그 아줌마 아니야? 아 진짜 큰일 날 사람이네. 아 뭐 하자고 여기까지 와요? 이거 안 나? 어디서 찹상인 취급이야? 여기에 우리 아들한테 꼬리친 여시 같은 기집애 다니고 있다고 해서 얼굴 한번 보러 왔다. 응? 김재가 대체 누구야? 사무실에 함부로 들어오시면 안 된다. 네가 뭔데 날 붙잡냐? 시끄러운 실랑이가 벌어져서 나가봤더니 처음 보는 중년의 여성이 막무가내로 모여있는 사람들을 밀치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예비 시어머니의 얼굴을 제대로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으니까 그분이 그분이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있었죠. 뒤이어 나오는 그때 공장 앞을 기웃거렸던 이상한 여자라는 회사 직원분의 얘기와 빼도 박도 못하게 제 이름을 얘기해 주신 덕분에 저 진상이 다름 아닌 제 예비 시어머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제가 김지희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연락도 없이 막무가내로 일하는 곳까지 찾아오시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아, 일단 조용한 곳으로 나가서 말씀하시게요. 네? 회사 직원들도 그러면 만나고 있다는 남자 엄마가 이 사람이었냐고 황당하고 어이없어 하는 반응이었죠. 저도 너무 쪽팔려가지고 일단 사람들 안 보고 조용한 곳에 나가서 대화를 하자고 예비 시모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제 손을 탁하니 뿌리치고 지금 그 천한 손으로 어딜 붙잡는 거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 이건 뭐 어디 삼류 드라마에서도 안 나올 것 같은 대사에 기가 막혀서 입만 떡하니 벌리고 있었다니까요. 대체 뭐가 그렇게 열받아서 아들 만나고 있는 여자 회사까지 쫓아올 정도인가 했더니 뭐 뻔하죠. 내 귀한 아들 너한테 줄 수 없다고요. 엄마 때문에 헤어지면 어쩌네 저쩌네 아주 혼자서 오만 연병을 떨고 있길래 어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얼굴 한번 보러 왔더니만 아주 시궁창 속에서 사는 쥐도 너보다야 깨끗하겠다. 응? 공장에서 겨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주제에 변호사인 내 아들 붙들고 늘어지면 네 신수가 훤해질 줄이라도 알았니? 응? 어디 남의 아들 앞길을 망치려고 니까지 게 욕심이 안 났겠지. 너도 사람인데 그냥 터놓고 얘기를 한번 해보자. 네가 생각했을 때 우리 아들이랑 너랑 이 수준이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니? 여기서 일하면 어떻게 월 200이라도 받을 수 있고? 딱 봐도 뻔하지. 너나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이나 딱 봐도 하루살이처럼 입에 겨우 풀칠이나 하면서 살고 있을 것 같은데 얘 내가 보통 귀신인 줄 알아. 우리 아들 옆에 너 같은 애들이 한둘 달라붙은 줄 알아? 그때마다 내가 딱 알아보고 골치 아픈 것들을 정리한 것만 해도 몇 명이야. 긴 말 필요 없이 우리 아들이랑 당장 헤어져. 알겠니? 바닥에 떨어져 있던 헬멧까지 집어들고 기분 나쁘게 제 어깨를 툭툭 밀면서 얘기하는 걸 보고 직원들이 죄다 어어 하면서 달려들어 예비시모를 붙들었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몸에 함부로 손대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려주시는 직원들이 고맙기도 하고 저 때문에 이런 수모를 겪는다는 것이 창피하고 죄송스럽기만 해서 저도 별말 못하고 있었죠. 예비시모는 이거 놓으라고 어디서 끼리끼리 못 사는 놈들끼리 뭉쳐가지고 어디 감히 내 몸에 함부로 손을 대냐며 또 패악질을 부렸고요. 그때 직원 한 분이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아까부터 끼리끼리라느니 거지라느니 기분 나쁜 소리 골라가지고 하는데 그래 우리 연봉 얘기해줘. 아줌마처럼 개념 없이 돈만 써제낄 줄 아는 사람이라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이 벌고 있지. 하긴 아들 때문에 이런 개념 없는 행동도 서스럼 없이 하는데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버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 알긴 알겠어. 오히려 그렇다 쳐도 아줌마 여기 이 사람 잘못 건드린 거야. 월 200만 원? 이 아줌마야 지희씨가 여기 회장님 딸이야.
그 잘난 변호사들 연봉 탁탁 긁어 모아도 지희 씨한테 비교하면 제 발에 피가 따로 없다고. 어차피 헤어질 마당에 회사에 대한 얘기니 아버지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으려 했었는데 제가 그렇게 당하고 있는 모습을 도저히 그냥 지켜볼 수 없었던 직원분께서 저 대신 아주 속 시원하게 질러주셨죠. 그 얘기를 듣자마자 얼마나 웃겼는 줄 아세요? 예비 시모 눈이 동그래지더니 갑자기 공장을 두리번거리면서 아니 이 회사가 아버지 회사라고 하면서 손바닥 뒤집듯이 퇴사가 전환됐다니까요. 아니 걔는 왜 이렇게 중요한 걸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아이고 아유 이거 미안해서 어쩌지. 나는 그냥 여기 공장에서 변변찮은 직업이나 가지고 있는 사람인 줄 알고. 하긴 우리 아들이 그렇게 사람 보는 눈이 없을 리가 없지. 며느리 하나 잘 골랐네. 친척 인사라도 오지 그랬어요. 그랬으면 내가 이렇게 신뢰할 일이 없었을 텐데. 어머 어쩜 좋아. 사랑 겉모습만 보고 거진이 뭐냐 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공장이 참 좋아 보인다. 우리 아들이 사람 잘 골랐을 줄 알았다. 그런 소리를 짓거리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얼마나 소름 끼치고 짜증이 나던지요. 저도 더 이상 어른으로서 대접해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냥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속 시원하게 다 질렀습니다. 우리 아들이랑 급이 안 맞는다고 하셨죠? 죄송하지만 그 급이요. 제가 안 맞아서 못 만나겠네요. 안 그래도 자기가 뭐 하나 결정할 줄 모르고 맨날 우리 엄마 소리 입에 달고 사는 마마보이랑 결혼 같은 건 절대 못하겠다 싶어서 헤어지자고 말할 참이었는데 당신 그 잘난 아들이 나를 하도 붙들고 안 놔주는 통에 헤어질 수가 있어야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아주 확실히 알겠네요. 그 엄마의 그 아들이라고 수준이 떨어져도 한참 떨어지는 집안이라는 걸. 이런 집이랑 결혼한다고 하면 저희 부모님도 거품 물고 쓰러지실 것 같은데요. 네가 뭐가 모자라서 이렇게 덜 떨어진 집에 시집가냐고요. 아줌마, 인생 똑바로 사세요. 겉모습만 보고 사람 판단하는 그런 모자란 듯 하지 마시고요. 한 번만 더 회사 근처에 어슬렁거리기라도 하면 바로 경찰에 신고해서 콩밥 먹게 할 테니까 다시는 여기 발도 붙이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제가 당장이라도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전화기를 집어드니까 아니라고 자기 지금 가려고 했다고 정말 꽁지가 빠지게 도망을 치더라고요. 예비 신랑에게도 마지막으로 전화해서 욕 한 바가지 시원하게 해주고 그렇게 예비 시댁과의 인연을 완전히 끊어내게 됐습니다. 그렇게 주랭랑을 치고 나서도 아쉬운 마음이 들었던 건지 문자로 장문의 사과 연락이 왔지만 이미 마음도 상할 대로 상했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수준 떨어지는 집안과 인연 이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평생 그렇게 거칠만 하고 살면서 얼마나 좋은 사람 만날지 저도 한번 재밌게 지켜보려고요. 어제는 회사 앞에 그렇게 미루고 미뤄왔던 CCTV를 설치했습니다. 제 곁에 든든한 회사 직원분들이 있다는 사실이 그렇게 고마울 수 없더라고요. 그 미친 시어머니가 다시 오면 이번엔 뺨이라도 시원하게 갈려서 쫓아내겠다고 말해주시는 삼촌들 덕분에 저도 요즘 안심하고 회사 출근하고 있어요. 이 사연이 유명해져서 변호사 아들 둔 60대 후반 아주머니에게도 꼭 좀 닿았으면 좋겠네요. 마마보이 같은 변호사의 호르몬이 모시고 사는 사람 있으면 이 사람 맞냐고 댓글로 초성이라도 한번 달아보세요. 서로 돕고 사는 거라고 제가 만났던 그놈 확실하게 알려드려서 팔자 망치는 일 없게 해드릴 테니까요. 그럼 제 사연은 여기서 이만 마무리할게요. 여러분은 겉모습만 보고 사람 판단하는 바보 같은 짓 절대 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북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내 아이의 엄마입니다. 작년 제일 큰 아이가 대학생이 됐고 둘째가 공포의 고3 그리고 막내들이 질풍노도의 정점이라는 중2입니다. 절 만난 사람들은 그렇게 큰 아이가 있냐고 놀라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도 그럴 것이 첫 애를 22살에 낳았거든요. 듣는 분들도 많이 놀라셨죠? 도대체 언제 결혼을 한 건가 싶은 생각도 드실 겁니다. 남편을 처음 만난 건 대학에서였어요. 과 미팅에 나갔다가 당시 복학생이던 남편을 만났죠. 말도 재밌게 잘하고 함께 있으면 웃을 일이 많았어요.
그 나이 연애가 그렇듯 결혼을 생각하고 만난 사이는 아니었죠. 그저 좋은 감정만 키우고 있었어요. 그러다 친구들끼리 여행을 같이 갔는데 거기서 그만 사고를 친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처대가 섭섭해할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당시엔 저희 가족들에게 큰 사고나 다름없었죠. 상상해보세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딸이 덜컥 임신을 했다는 얘기와 함께 결혼을 하겠다고 나서니 가족들이 얼마나 기가 찼겠습니까. 그것도 늦둥이 딸이 말이죠. 오빠랑 제가 7살 차이였거든요. 당연히 부모님과 오빠는 반대하고 나섰죠. 친정아버진 당장이라도 남편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난리가 났고 오빠는 듣자마자 단호하게 아이를 지우라고 했어요. 전 그래도 남편을 한 번은 좀 만나보라고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죠. 가족들은 미심쩍은 얼굴을 하면서도 한 번은 집으로 데리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떨리는 마음으로 저를 따라 집으로 왔고요. 남편은 입구에서부터 입을 떡 하고 벌리더니 저더러 여기가 집이냐고 묻더라고요. 할아버지 때부터 살던 집이다 보니 겉에서 보기엔 규모가 좀 있었거든요. 남편은 저를 따라 집으로 들어오면서도 연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남편이 집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오빠와 부모님께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거기다 이모까지 오셔선 흡사 네가 얼마나 잘났나 두고 보자 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죠. 얼굴이 화끈거리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첫인사를 온 사람을 그렇게 보다니요. 아마 남편은 바늘방석에 앉아있는 기분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눈에 레이저가 나올 것 같은 얼굴로 식탁에 앉아있는데 어느 누가 밥이 입으로 넘어가겠어요. 그렇게 환장할 첫 인사를 마치고 남편을 보내고 나서 전 부모님께 너무했다고 화를 냈죠.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처음 인사 온 자리예요. 그런 얼굴로 보실 건 아니잖아요? 욕하고 쫓아내자 하는 것만으로도 다행인 줄 알아야지. 넌 도대체 뭘 보고 좋다고. 아이고 내가 못 살아. 얼굴을 딱 보니 너 고생길 훤하게 열리게 생겼는데 꼭 결혼을 해야겠어. 아직 네 나이 어려워. 그냥 포기하면 안 되겠니? 전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느냐고 화를 냈지만 친정 식구들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죠. 오히려 처음 얘기를 들었을 때보다도 더 격렬하게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가족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방에 있으신 이모까지 올라오신 것도 기가 차는 일인데 이모가 아예 앞장서서 남편을 욕하더라고요. 생긴 것을 봐도 뺀질거린다며 저런 인간이 결혼을 하면 마누라 고생시키는 관상이라고 하는데 울컥하더라고요. 전 소리를 높여 저한테 잘해주는 좋은 사람이라며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니라고 말했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그놈 관상이 딱 봐도 너만 죽어라 고생시킬 얼굴인데 왜 결혼을 하겠다고 난리야. 아버지야말로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아니 반대 이유가 그럴싸해야지 저도 수긍을 하죠. 고생시키게 생겼더니 그게 무슨 말이세요? 엄마 아빠 나이가 되면 그런 것들도 보인다니까. 그리고 아직 대학 졸업도 안 했다며. 미래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 이렇게 창창한 나이에 네 공부도 있는데 무슨 생각을 출산해 결혼이야. 결혼하고 아이 낳은 그 이후에도 충분히 공부 끝낼 수 있어요. 그리고 오빠도 대학 졸업해서 자기가 어떻게 할지 계획이 다 있다고요. 인생의 계획대로 부르는 줄 알아? 입만 털고 있는 놈일지 누가 알아? 오빠가 그 애에 대해서 뭘 한다고 그렇게 말해? 한 번밖에 못 봤잖아. 제가 먹어봐야 똥인지 된장인지 안다니? 다짜고짜 임신부터 시킨 놈이 무슨. 하긴 너나 그놈이나 도찐 개찐이지 누구 탓을 해. 똑같으니 이런 사고가 생긴 거지. 세상이 새파랗게 어린 것이 무슨 배짱으로 임신했단 소린지. 정말 천지가 개벽할 노릇이다. 무서울 정도로 가족 반대에도 남편은 태어냈습니다. 오히려 괜찮다고 웃기만 하더라고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서 시간 좀 필요한 일이 아니겠냐고 속상해하는 저를 다독여 줬죠. 친정과는 다르게 시댁에서는 무척이나 저를 반겨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친정 식구들의 맹렬한 반대는 철없는 저를 더 자극하는 것만 같았어요. 결국 죽어도 남편과 결혼하겠다고 우겼던 전 친정과 등을 지게 됐습니다.
나 같아도 귀한 막내딸이 애 가져서 대학 졸업도 안 하고 결혼부터 한다면 싫다 하시지. 그러니 너무 속상해 하지 말고 아이 낳고 키우다 보면 이해해 주시겠지. 어차피 배불러 지금 당장 결혼식을 할 수도 없으니까 우리 애 낳고 결혼식 올릴 때 그때 장인어른이랑 장모님 모시죠. 태어난 우리 애 보면 마음이 바뀌실 거야. 제가 친정의 반대에 많이 괴로워하자 시어머니까지 나서서 절 다독여 주셨어요. 혹시 임신했는데 몸이라도 상하면 큰일이라고 신경도 많이 써주셨고요. 임신하고도 친정에서 좋지 않은 얘기만 듣던 저한테 시어머니의 다독임과 남편의 다정함은 감동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딴 생각을 하고 있다고는 조금도 생각하지 못한 전 순수하게 그 말을 믿었죠. 첫 임신이라 겁나는 것도 많고 모르는 것 가득한 전 시댁에 있으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너무 저를 잘 챙겨주셨지만 이상하게 심장이 콩닥콩닥 뛰었죠. 첫 딸아이가 태어나고 전 고민을 했었습니다. 친정 식구들에게 아이가 태어났다는 얘기를 해야 하나 고민이 됐죠. 아무리 결혼을 반대하셨지만 그래도 손주가 태어났는데 궁금해하지 않으실까 싶었거든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 연락을 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오빠가 받더라고요. 다시는 우리 얼굴 안 볼 생각으로 나가더니 갑자기 무슨 전화야? 오빠, 나 출산했어. 딸이야. 제 고백에 한동안 오빠는 아무 말이 없었죠. 저는 초조했습니다. 뭐라고 한마디 할 줄 알았는데 조용한 것이 더 불안하기도 했고요. 쑥 넘어갈 것 같은 침묵이 이어지고 오빠가 낮은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그래서 너와 아기 낳았으니 우리 싫다고 집 나간 널 받아주란 말이야? 네가 무슨 짓을 하고 나간 건지 넌 모르지? 너 때문에 부모님들이 얼마나 상처받으셨는지 상상해본 적도 없지? 어떻게 넌 너 아픈 것만 생각하고 너만 잘났니? 오빠, 지금 나한테 할 말이 그것뿐이야? 애를 낳았다는데 해줄 말이 그것뿐이냐고. 그럼 무슨 소리를 기대하고 전화했는데 다 받아줄 테니 돌아오란 소리라도 기대했어? 지금 생각해보면 오빠도 눈물을 꾹꾹 눌러 참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알았지만 제가 애를 낳았단 말에 혼자서 얼마나 힘들고 고생이 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 울컥했던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도 못하고 가만히 전화만 붙들고 있었다는 것을 한참 뒤에야 알았죠. 하지만 당시 전화기 너머로 듣고 있던 전 너무나도 냉담한 반응에 속상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빠의 마음 따위는 조금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저 서운하고 원망 섞인 마음만 들어서 오빠에게 앞으로 절대 연락하지 않을 테니 죽었다 생각하란 말만 남기고 전화를 확 끊어버렸답니다. 며칠 뒤 남편은 제게 친정에 전화를 했었느냐고 묻더군요. 솔직하게 오빠와 있었던 얘기를 했죠. 제 얘기를 듣고 난 남편은 거기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화를 버럭 내더라고요. 너무 의외였어요. 연애부터 시작해서 그런 남편의 모습을 처음 봤거든요. 어안이 벙벙해서 멍하게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우리 딸도 태어났고 충분히 마음이 풀리셨을 수도 있는데 그 잠깐을 못 참고 당신 사실은 처가랑 다른 이유로 문제 있었던 거 아니야? 듣기 싫은 말 듣더라도 잠깐이면 되는데. 나도 처음엔 참으려고 했었어. 근데 그렇게까지 화를 내시는데 그럼 거기다 뭐라고 해?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어야지. 무조건 잘못했다고 하고 빌었으면 되는 일을. 아유, 진짜 한심하게. 전 남편의 말에 눈물이 날 것만 같았어요. 물론 제가 잘못한 것도 맞고 제가 빌어야 하는 상황인 것도 맞지만 그래도 남편이 그런 말을 할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거든요. 남편은 제가 울먹거리며 고개를 돌리자 아차 싶었는지 갑자기 자신이 너무 심한 말을 한 것 같다고 미안하다고 급하게 사과를 하더군요. 그렇게까지 말할 생각은 아니었다면서 처가의 사위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컸기 때문이라고 미안하다는 말로 저를 달랬죠. 전 섭섭한 마음에 입을 꾹 다물었고요. 남편은 어떻게든 제 기분을 풀어주려고 애쓰더군요. 그때 눈치를 챘어야 했는데 눈치가 없었던 전 당시 왜 남편이 그렇게 화를 냈었는지에 대해 생각을 깊게 해보지 않았어요.
나중에 알았죠. 남편에게 다른 생각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육아를 시작한 전 매일 잠도 이루지 못하고 혼자 있으면 자꾸 눈물만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문득 친정 어머니도 이런 마음으로 저를 기르셨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친정에 다시 전화를 걸고 싶은 충동이 들었고요. 그런데 그 자존심이 뭐라고 죽은 줄 알라고 큰 소리쳤던 것이 기억나서 좀처럼 용기가 나지 않았죠. 그렇게 고민에 고민을 하던 전 그래도 잘 사는 모습으로 다시 전화를 드리자는 굳은 다짐을 하고 그 다음에는 복학해서 대학을 졸업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 계획은 둘째 임신으로 산산조각이 났어요. 분명 조심한다고 했는데 둘째가 덜컥 들어섰더라고요. 그때는 저도 모르게 남편에게 화를 내기도 했고요. 복학해서 졸업할 생각이었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속상해하지 마. 우리 둘째까지 낳고 나면 처가에서도 더 이상은 뭐라고 하지도 못하겠지. 그럼 우리 장인 어른이랑 장모님한테 인사도 드리면 되잖아. 그럼 내 복학은, 졸업은 나도 졸업하고 취직하고 해야 되는데 또 이렇게 미루라고? 둘째 낳고 내년으로 가면 되지. 그리고 그때 가면 처가에서도 우리 인정해 주실 거고 한결 수월하게 애들 키울 수 있을 거야. 어처구니가 없었죠. 마치 남편의 얘기는 지금의 상황을 자신이 계획했다는 것처럼 들렸거든요. 당시엔 몰랐는데 돌이켜보면 피임을 했지만 남편의 계략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 싶어요. 하여튼 그렇게 전 복학의 시기를 또다시 1년 미루면서 임신과 육아 괴로움에 몸부림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남편은 취직 준비를 한다고 정신이 없어서 그 누구에게도 답답한 제 마음을 털어놓지도 못했어요. 시어머니께서도 초반과는 180도 달라지셔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잔소리가 심하셨죠. 특히 제가 너무 서러웠던 건 첫째가 울 때였어요. 전 배는 불러와서 무거워 움직이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애가 울 때마다 시어머니께서 도대체 어떻게 해서 애가 우느냐고 짜증을 내시더라고요. 애가 밤낮으로 우는 소리 때문에 신경쇠약에 걸릴 것 같다고 엄마가 그렇게 애를 못 봐서 어떻게 둘이나 키우겠느냐고 소리를 지르셨죠. 첫 애를 가지고 시댁으로 들어왔을 땐 그렇게 다정하게 행동하셨던 시어머니가 완전 다른 사람이 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남편이 제 편을 들어주느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남편은 애가 우는 소리 때문에 공부에 집중을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집에 좀처럼 들어오지도 않았고요. 주말에도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해야 한다고 이른 아침부터 나가선 늦은 밤에야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더 웃긴 건 진짜 도서관에 갔느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저녁에 문자가 오는 소리를 확인해보면 무슨 술집 이름이 찍힌 카드 안내 문자가 왔거든요. 진짜 너무 화가 나서 하루는 술에 잔뜩 취해서 들어오는 남편에게 제정신이냐고 큰 소리를 쳤던 적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듣고 계시던 시어머니께서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 뭘 그렇게 따지느냐고 역으로 저를 혼내시는 바람에 그 뒤로는 말도 못했어요. 둘째는 그래도 두 번째니 고생을 좀 덜 하겠거니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어린아이 둘이다 보니 언제 어떻게 사고를 칠지 몰라 두 배로 더 힘이 들었어요. 이렇게 하다가 복학을 할 수는 있을까 걱정이 될 정도였죠. 그런데 걱정은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열심히 취업활동을 했지만 단 한 군데도 붙은 곳이 없었거든요. 서류에서 떨어진 곳이 대부분이었고 서류 전형을 통과했다 하더라도 면접에 가서 떨어졌죠. 남편은 자신이 당연히 붙을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떨어질 때마다 화를 냈고 술에 잔뜩 취해서 집에 들어오는 일도 많았어요. 솔직히 얘기를 하자면 취업 준비를 하는 남편을 보면서 전 잘 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입으로만 준비를 했지 솔직히 개인 스펙을 쌓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았거든요. 토익 점수 올리기 위해 학원 다닌다고 등록은 했지만 제가 보기엔 제대로 다니는 것이 맞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너무 대기업만 노리지 말고 내실 좋은 중소기업도 좀 알아보고 그래요. 중소기업? 지금 나더러 어디 가서 명함도 못 내밀 그런 곳으로 가란 말이야? 그렇게 말하지 말고요. 다른 사람한테 자랑하려고 직장을 구하는 건 아니잖아요. 당신 적성에 맞는 걸 찾아보는데 간판에 너무 집착하지 말자는 그런 의미죠.
당신 말 되게 이상하게 한다. 아, 뭐야. 지금 내가 주제도 모르고 대기업 욕심내고 있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아, 도대체 날 뭘로 보는 거야? 제 말에 남편이 길길이 뛰면서 화를 내더군요. 그리고는 자신의 진가를 못 알아보는 회사가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남편을 보면서 전 문득 남편과 결혼하면 고생길이 열릴 것이라고 말한 친정 부모님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전 무섭게 화를 내는 남편을 보면서 한숨만 쉬었죠. 해가 바뀌고 남편은 갑자기 대학원으로 진학하겠다고 말했어요. 전 무슨 대학원이냐고 반대를 했죠. 원래부터 석박사를 준비했던 사람도 아니고 갑자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싶더라고요. 평소 남편의 말이라고 하면 파트로 매주로 만들었다고 해도 믿을 시어머니께서도 무슨 대학원이냐고 말리실 정도였답니다. 그래도 남편은 무조건 대학원을 가겠다고 고집을 부렸어요. 순간 전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제 복학에도 문제가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아니나 다를까 제가 대학 복학을 해야 되는데 둘 다 학교로 다니는 건 힘들지 않겠냐는 말에 남편은 저더러 꼭 대학을 가야 하느냐고 하더라고요. 전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약속이 있었잖아요. 첫 애 태어나고 나서 복학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요. 그러다 둘째가 생겼고 그때 당신 저한테 뭐라고 했어요? 둘째까지만 낳고 대학으로 돌아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다면서요. 아, 그때랑 사정이 다르잖아. 내가 아직 졸업도 못했는데 당신이 학교를 다니면 학비는 어떻게 하라고. 내가 취업을 해서 자리를 잡아야지. 대학원을 간다면서 그럼 나더러 당신 대학원 졸업하고 취업할 때까지 기다리란 말이에요? 침착하게 대화를 이어가고 싶었던 전 결국 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남편이 충격적인 얘기를 아무렇지 않게 꺼냈습니다. 아, 그럼 당신 친정에 연락해서 내 자리 하나라도 만들어 주든가. 아버님 연줄 이용하면 내 자리 하나는 금방 만들 것 같은데. 아, 이번 기회에 애들 데리고 가서 소개도 시켜주면서 내 얘기 좀 해봐. 뭐라고요? 그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당신이랑 결혼한다고 친정이랑 등 돌린 지가 언젠데 지금 나더러 뭘 하라고요? 내가 둘째 낳을 때 말했잖아. 아, 둘째까지 생기고 나면 처가에서도 아무 말씀 못 하신다고. 그러니까 가서 좀 빌어봐. 내가 취직을 해야 당신도 복학할 거 아니야. 뒤통수를 3개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여기저기 체인점이 있는 음식점을 운영하고 계셨거든요. 그 중에서 꽤나 고급스러운 곳도 있어서 단골로 오시는 분들이 기업의 회장님이나 국회의원들도 있으셨고요. 지나가는 말로 남편에게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얘기를 지금 할 것이라곤 전혀 생각지도 못했어요. 남편은 그 덕을 좀 보려고 했는데 제가 쓸데없는 자존심만 내세워 자신의 앞길을 막는다고까지 하더군요. 정말이지 그동안 제가 뭘 보고 이 남자랑 결혼을 하려고 했는지 과거의 제 자신이 한심스럽고 부끄럽더라고요. 전 그 길로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당연히 이혼을 하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말이죠. 집을 나오긴 했는데 갈 곳이 없더라고요. 친정으로는 당연히 갈 수 없었고 몇 안 되는 친구들과도 자연스럽게 멀어진 상태라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중고등학교 동창으로 유학을 갔던 친구와 우연히 카페에서 만난 것이에요. 전 숨이라도 좀 돌릴 생각으로 카페에 들려 앉아있는데 낯선 사람이 제 이름을 부르면서 다가오더라고요. 오랜만에 만났는데도 단숨에 알아볼 수가 있었죠. 친구는 갑자기 애엄마가 되어 있는 저를 보고는 꽤나 놀란 눈치였습니다. 니네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는 친구에게 부끄러워서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저 얼버무리며 친구의 안부를 물었죠. 친구는 그런 제 모습에 눈치를 챈 것인지 시간 되면 함께 가자고 하면서 첫째를 번쩍 들어 올리더군요. 그리고는 애들도 피곤해 보이는데 자기 집에 가서 얘기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화끈거리는 얼굴을 감싸쥐고 전 친구를 따라 나섰습니다. 아예 귀국을 했다는 친구는 혼자 살기엔 꽤나 넓은 집으로 저를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는 아이들을 편하게 씻고 재우라고 하고는 잠시 나갔다 오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외출해서 돌아온 친구는 양손 가득 아이들에게 필요한 물건들을 사왔어요. 그리고는 며칠이 되어도 좋으니 편하게 지내라고 말했죠.
그 말에 전 참고 있던 눈물을 터뜨리며 있었던 일을 얘기했어요. 친구는 잠자코 제 얘기를 듣고는 말없이 제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다음날 남편에게서 미안하다는 말로 가득한 음성 메시지가 도착했더군요. 제가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며 카카오톡이며 다 반응이 없자 초조해진 것 같았어요. 아마 제가 갈 곳도 없으니 금방 돌아오겠거니 싶었는데 아예 외박을 하자 놀란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더러 친정이냐고 물어보면서 친정이라면 바로 데리러 가겠다고 하더군요. 쥐가 찼죠. 전 친구와 함께 있다는 말과 함께 이혼 서류나 준비해 두라고 말했어요. 남편은 자신이 잘못했다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말했고요. 내가 당신 앞길을 막고 있다며. 나야말로 당신 때문에 인생이 틀어진 사람이야. 왜 이래? 그러니까 서로 헤어져서 각자 갈 길 가자고. 진짜 미안해요. 내가 홧김에 실수했어. 내가 당신 하라는 대로 다 할게. 대학원 가지 말고 돈 벌어 오라고 하면 돈 벌어 올게. 그러니까 어서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도 당신 찾고 난리도 아니야. 어머니께 말씀드려. 난 상관없으니까. 그리고 이혼 서류 쓰면서 애들 양육은 내가 할 테니까 양육권은 상상조차 하지 마. 전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죠. 얼마 뒤 이번엔 시어머니께서 전화가 오셔선 제가 무슨 힘이 있어서 애들을 키울 수 있느냐고 하시더니 아무리 남편이 잘못을 했다고 해도 어디 여자가 집을 나갔냐고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전 이혼할 것이라고 다시 말씀드렸고 시어머니께선 이혼을 하더라도 애들은 두고 가라고 하셨어요. 자기네 핏줄을 남에게 맡길 순 없다고 말이죠. 정말이지 무슨 막장 드라마도 아니고 이 상황은 뭔가 싶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선 무능력한 저보단 남편이 아이를 키우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고 큰 소리를 치시며 법대로 해도 자신들이 유리하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잘못했다고 들어오면 모든 것을 용서해 주겠다고 말하셨어요. 전 남편과 알아서 정리를 할 테니 시어머니께선 참견하지 마시라고 말하곤 전화를 끊어버렸고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무능력하다는 말이 제 심장을 찔렀죠. 확실히 제겐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가진 돈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 무엇 하나라도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애들을 뺏길 것만 같은 공포가 머릿속에 가득했습니다. 거기다 애들을 보고 있으니 괜히 이혼해서 애들을 아빠 없는 자식으로 만드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고민이 되기도 했고요. 좋든 싫든 그래도 아빠인데 하고 말이죠. 아마 제 얘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저런 답답이가 다 있나 하시면서 한심해 하실 분도 계시겠죠. 하지만 전 그 문제가 이혼을 하겠다는 제 결심을 흔들고 있었답니다. 저의 얘기를 듣고 난 친구는 뜬금없이 남편에게 일자리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말했어요. 갑자기 꺼낸 얘기에 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죠. 친구는 남편이 일자리를 가지면 저와의 분란도 자연스럽게 소멸되고 그럼 제가 이혼에 대해 고민할 필요도 없지 않느냐고 하더군요. 그리고 진짜 이혼의 결심이 섰다면 대학 졸업해서 취직한 뒤에 해도 늦지 않는다고 말이죠. 지금 당장이 어렵다면 시간을 좀 벌라는 충고였어요. 전 독특한 친구의 관점에 할 말을 잃었죠. 하지만 이런 저와는 반대로 친구는 너무나도 평온하면서 확신에 찬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겨우 정신을 차린 전 그런 식으로 생각해도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친구에게 신세를 더 이상 지고 싶진 않았죠. 친구는 고작 일자리 하나에 제가 편할 수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며 괜찮다고 웃었어요. 전 오랜만에 만나 이렇게까지 친절을 베풀어주는 친구에게 너무 미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죠. 넌 잊었을지 모르지만 난 한 번도 잊은 적이 없거든. 넌 몰랐겠지만 중학교 때 나 왕따 당했었어. 너 전화가 오기 전까지. 그런데 너 전화 가서 다른 애들이 말리는데도 아무렇지 않게 나한테 다가와서 같이 밥 먹자고 해주고 같이 숙제하자고 하고. 너 모를걸? 그게 얼마나 고마웠는지. 그땐 그저 네 그림이 좋아서 너랑 친하게 지내고 싶었을 뿐이었어. 그래, 넌 그런 마음이었겠지만 나한텐 아니었어. 나 사실 그때 학교도 그만두고 싶었거든.
그런데 네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지. 지금 이렇게 어엿한 디자이너로 살고 있는 것도 다 네 덕분이고. 전 너무 과장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냐고 했지만 친구는 전혀 아니라고 하면서 자신의 도움을 거절하지 말아달라고 했어요. 그렇게 친구의 도움으로 남편은 한 패션 브랜드의 공장에 취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낙하산으로 공장장이라는 명칭까지 달고 말이죠. 처음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땐 남편이 심드렁 하더니만 공장장 자리에 친구가 소개시켜 준 곳이 대형 브랜드라는 걸 알고 나선 얼굴이 싹 바뀌면서 제 앞에 무릎까지 꿇어가며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속으로 참 가벼운 무릎이구나 생각하면서 전 남편의 사과를 받아들이는 척 했어요. 하지만 친구의 말처럼 언젠가 제가 능력만 되면 이혼해버리겠다고 다짐했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날 친구는 제게 더 늦기 전에 친정에 연락을 하라고 말했어요. 더 늦어버리면 나중에 후회할 일이 많아진다고 말이죠. 이 날의 이 충고를 전 평생을 걸쳐 후회하고 또 후회했답니다. 시댁으로 돌아온 전 남편의 직장이 멀리 있다는 핑계를 삼아 독립을 하자고 말했습니다. 다행히 그 회사에서 사택을 제공하고 있더라고요. 남편 역시 그게 좋겠다고 말했죠. 더 다행인 점이 있다면 사택이 제가 복학하려는 대학과도 가까웠답니다. 다음에 남편이 취직하고 저는 바로 복학을 했어요. 아이들은 남편 회사의 어린이집에 맡겨두고 진짜 미친 듯이 공부만 했죠. 남편과는 자연스럽게 대면대면한 사이가 됐고요. 그렇게 전 대학 졸업반이 됐고 취업 준비도 자연스럽게 시작했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보면서 취직이 쉬운 일이 아니라며 차라리 사택 근처에서 알바 자리나 알아보려는 것이 어떻겠냐고 했지만 전 이혼을 생각하며 이를 악물고 악착같이 덤벼들었습니다. 덕분인지 몇 군데 면접을 보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고 결국엔 취업에 성공할 수 있었어요. 그것도 대기업에 말이죠. 사실 애도 있고 해서 성공할 것이라고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거든요. 그저 경험 삼아 넣어보자 정도였는데 붙어버릴 줄 몰랐어요. 진짜 얼마나 기뻤는지 말로 다 표현하기 힘들 정도였죠. 남편은 이런 제 소식에 처음엔 인상을 쓸 정도로 기분을 나빠하더니만 갑자기 축하한다고 말해주더라고요. 그리고는 일이 벌어진 거죠. 남편이 축하 파티를 하자고 하더니 술이 좀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관계를 가지게 된 것이에요. 사실 그동안 남편과의 관계를 의도적으로 피해왔었거든요. 그런데 하필 그날 술에 취해 관계를 맺은 것이 원인이 되어 임신이 되어버린 거죠. 무슨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일이 우연하게 일어날 수 있나 미칠 것 같았습니다. 거기다 쌍둥이라니. 저는 산부인과를 나오면서 길에 주저앉아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렸답니다. 당연히 취업 합격은 없었던 일이 됐고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합격한 다른 회사에서 상관없다고 일을 하러 와줄 수 있느냐고 하더라고요. 출판사였는데 자기 회사에 있는 임산부들도 여럿 있다고 하면서 편하게 일하러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냉큼 그곳으로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출판사를 다니면서 쌍둥이를 낳아 키우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죠. 평화로운 일상이 이어지는 것 같았지만 사실 저희 가정은 금방이라도 깨어질 것 같이 위험했어요. 남편이 도박에 손을 대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엔 세미나를 갔다가 카지노에서 가볍게 즐겼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나중엔 친구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카지노로 가기 시작하더니 나중엔 아예 월차니 연차까지 끌어쓰면서 도박장을 다니더라고요. 저 모르게 말이죠. 그런데 하루는 인상이 좋지 못한 남자 두 사람이 출판사로 찾아와서는 제게 돈을 갚으라고 하더라고요. 빌린 적도 없는 돈을 말이죠. 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며 돈을 빌린 적이 없다고 했더니 남편이 제 이름으로 사채를 썼다고 하더라고요. 정신이 혼미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비틀거리는 몸을 겨우 추스르고 언제 얼마나 빌렸는지 물었죠. 도박장에서 빌린 돈이라고 하면서 이자까지 포함해서 1,00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믿겨지시나요? 1,000만 원이요. 20평 사택에서 내 아이들과 북적거리고 살고 있는 가정의 가장이 도박장에서 1,000만 원의 빚을 지고는 그 돈을 아내의 명의로 빌렸다는 사실이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순간 전 제가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몇 번을 확인해도 1,000만 원이었습니다. 전 제가 빌린 돈이 아니라 갚을 수 없다고 말했지만 두 사람은 명의가 저로 되어 있는 이상 어쩔 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아무래도 전혀 모르는 눈치니 오늘은 이만 가보겠지만 다음엔 이렇게 정중하게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도 하고요. 전 두 사람이 가고 나서도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진정이 되지 않은 손을 몇 번이나 만지작거리면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죠. 그런데 남편의 반응이 너무 소름 돋더라고요. 거기로 갔어? 아유, 그 조금만 기다리라고 했는데 하여튼 못 배운 것들이 인내심도 없어서 내가 알아서 해결할 테니까 당신은 걱정할 필요 없어. 당신이 무슨 재주로 그 많은 돈을 하루아침에 갚는단 말인데 미쳤어요? 도박이라니 우리 애들은 생각도 안 해요? 그 참 시끄럽네. 이번에 주식 정리된 돈이 좀 들어왔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내일이면 다 갚을 수 있어. 남편의 입에서 주식이란 단어가 튀어나오는데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저는 주식도 하고 있었냐고 소리를 높였지만 남편은 여자가 어디서 남자 하는 일에 말을 하느냐며 그저 조용히 입만 닫고 있으라고 했죠. 시가 찼습니다. 그래도 해결하겠다고 큰소리치는 남편의 말을 믿고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이틀 뒤 시어머니께 전화가 오더라고요. 꽤나 당황하는 목소리로 제게 도대체 집에서 살림을 어떻게 살고 있느냐고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제가 무슨 일이냐고 묻자 남편이 시어머니의 명의로 돈을 빌렸는데 갚지를 않아 사람들이 찾아왔다고 하시더군요. 저에게 찾아온 사람들과 다른 사람인지 집에 들어와서는 겁을 잔뜩 주고 갔다고 하셨어요. 도대체 넌 뭐하는 물건이냐? 아니 집에서 살림을 어떻게 살았기에 남자가 밖에서 빚을 지게 만들어. 무슨 소리세요? 그 빚 다 어머님 아들이 도박을 하다 생긴 빚인데요. 도박? 아니 내 아들이 그런 걸 할 리가 있겠어? 내가 모른다고 어디서 거짓말을 하고 있어. 너 나가 살기 시작하더니 아주 내 머리 꼭대기에 앉으려고 하는구나. 제가 이런 일로 어머니께 거짓말을 해서 못하겠어요? 제 회사에도 찾아왔던데요. 남편이 도박장에서 빚을 졌다고. 제 말에 시어머니께선 한동안 말씀이 없으셨어요. 전 이렇게는 남편과 못 살겠으니 이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건 다 참아도 도박을 어떻게 참고 살겠냐고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저도 능력이 있으니 충분히 아이들을 데려가 키울 수 있다고 말하며 양육권을 가지고 겁줄 생각은 하지 마시라고 했답니다. 시어머니께선 그럴 리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시더니 갑자기 헛소리를 하셨어요. 다 너 때문이잖아. 널 만나고서 되는 일이 없어. 네가 집에서 얼마나 못 살게 굴었으면 밖으로 나가다녀? 우리 아들이 네가 얼마나 돈도 나면서 피를 말리면 도박에 손을 댔겠냐고. 뭐라고요? 언니, 지금 진심으로 하시는 말씀은 아니죠? 사돈 댁이 잘 사니 나중에 다 덕보고 살 수 있다는 그 말에 내가 결혼을 허락하는 것이 아니었는데, 아유, 솔직히 대학생이 남자 따라 여행을 갔으면 볼장 다 본 거 아니냐? 그런 널 내가 허락한 이유가 사돈 댁 돈, 그거 하나였는데 친정에서 버림받더니만 아이고 내 아들 인생만 불쌍하지. 전 시어머니의 말에 둔기로 머리를 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았어요. 시어머니께선 어떻게 됐든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해서 다시는 자신의 집으로 사람들이 찾아오지 못하도록 하라고 하시며 전화를 끊으셨어요. 전 이를 악물고 바로 짐을 쌌죠. 아직 독립하기 위해선 돈을 더 모아야 했지만 준비해둔 이혼 서류와 양육권 포기각서를 식탁에 올려두고는 바로 집을 나왔습니다. 도박빚 문제가 해결되긴 했는지 사채업자들이 회사로 찾아오는 일은 없더군요. 남편은 무슨 이혼이냐고 말도 안 된다고 했지만 전 절대 같이 살 수 없다고 말하며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남남으로 지내자고 했어요. 남편은 차일피일 미루기만 할 뿐 확답을 주지 않았고요. 전 몇 번이나 내용 증명을 보내면서 당장 이혼에 동의 안 하면 법정까지 가겠다고 했어요. 애들 양육권만 넘겨주면 위자료도 필요 없다고 했고요.
위자료를 왜 포기하냐고 다그치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당시 제겐 이혼과 아이들 외엔 바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결국 남편은 이혼에 동의를 했고 저희는 결혼한 지 13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됐답니다. 비록 이혼을 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남편은 애들의 아빠였기에 일주일에 몇 번은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도 흔쾌히 동의를 했죠. 얼마 뒤 남편은 친구가 소개시켜준 일을 그만두고 다시 일을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전 그런가 보다 했죠. 이제 무슨 일을 하든 저하고 아무런 꼭 상관도 없으니까요. 제 앞가림하면서 애들을 키우기도 힘든데 뭐하러 그런 인간까지 신경을 쓰겠어요. 그런데 하루가 1년 같은 바쁜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남편은 가끔이지만 바쁜 저를 대신해서 애들을 챙겨주러 집에 오기도 했는데요. 처음엔 그런 상황이 불편했는데 몇 번 반복되다 보니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쌍둥이들이 저 없을 때 아프면 저 대신 병원에 데려다 주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 집에 드나드는 일이 있었죠. 회사 동료는 그러다 다시 합치는 거 아니냐고 했지만 전 죽어도 그런 일은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럴 마음이 정말이지 눈꽃만큼도 없다고 말이죠. 아마 남편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루는 첫째랑 둘째가 묻더라고요. 엄마는 아빠랑 다시 합칠 생각이 있으세요? 무슨 그런 말을 하니 갑자기. 누가 뭐라고 그래? 아니, 아빠가 전화하는 거 들었는데 아무래도 엄마가 자기를 받아줄 것 같다고. 이대로만 가면 합치는 건 문제도 아니라고 하던데? 절대 그런 일 없어. 아빠가 헛소리 하는 거야. 전 어이가 없었지만 아이들에게 확실하게 말해줬어요. 이제 중학생이 되는 아이들을 붙들고 이런 말을 하는 제가 어이가 없었지만 그래도 얼버무리고 싶진 않았거든요. 아이들에게 왜 남편과 이혼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미 얘기를 다 해뒀기 때문에 아이들은 이런 제 반응에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그날의 얘기를 아이들이 남편에게 했는진 몰라도 한동안 남편은 얼굴을 보이지 않았어요. 몇 달이 지나고 나서야 다시 나타난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전과 같이 행동을 했죠. 다만 집에 오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7년이란 세월이 흘렀죠. 남편에 대한 원망도 어느 정도 희석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아이들 문제가 항상 중간에 있다 보니 이제는 친구 같은 사이가 됐죠. 그러던 어느 날 사고가 터져버린 겁니다. 그날은 첫아이가 대학 합격 소식을 전해온 날이었어요. 첫아이는 판사가 꿈이라고 하면서 정말 죽어라 공부를 했거든요. 덕분에 고려대 자유전공학부에 합격을 했죠. 그래서 가족들끼리 모여서 밥을 먹기로 했는데 그 자리에 남편도 초대를 했거든요. 남편도 딸아이의 대학 합격 소식에 꽤나 들뜬 모습이었습니다. 기분 좋게 식사를 하고 난 다음 날이었죠. 전 딸아이 등록금을 낼 생각으로 어플을 켰는데 통장에 돈이 없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바로 은행으로 달려갔죠. 은행에선 오전에 인출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전 어처구니가 없어서 집으로 가서 통장을 찾았죠. 서랍 곳곳을 뒤졌지만 통장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다른 아이들의 등록금 통장도 없더라고요. 집안 곳곳을 찾아봤지만 헛수고였습니다. 그런데 문득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평소보다 많이 피곤해 보이던 얼굴에 전 설마 중얼거리며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죠. 통장? 애들 먹으려던 거 말이지? 내가 좀 급해서 가져왔어. 쓰고 채워둘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미쳤어? 이거 엄연한 도둑질이야. 내가 애들 몫으로 모아둔 돈을 당신은 뭔데 가져간다는 거야?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당장 가져와.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애들 대학 등록금이며 유학자금으로 모아둔 돈이라고. 유학은 무슨, 앞으로 어떻게 될 줄 알고 유학자금이래. 내가 지금 급하다고 말했잖아. 금방 채워준다니까. 전 당장 큰아이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무슨 헛소리냐고 가져오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남편은 등록금을 무슨 벌써 내느냐고 하더니 그 몇백이 없어서 자기한테 전화를 걸었냐고 하더군요. 자기도 그 돈이 없어서 통장을 훔쳐간 주제에 그게 무슨 헛소린 건지. 전 비밀번호는 어떻게 알았으며 언제 가져갔느냐고 따졌습니다.
남편은 애들 통장인데 비밀번호야 뻔한 거 아니겠냐고 하면서 축하 파티에서 슬쩍 했다고 당당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화가 머리끝까지 났던 전 그 한마디에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전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데 오히려 영문을 모르겠다는 남편의 반응에 지금 뭐하러 내가 화를 내고 있나 싶더라고요. 전 다른 거 필요 없으니 그저 당장 돈을 돌려달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이미 다 쓰고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많은 돈이 없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어머니 생신이라 올해 해외여행 보내드리고 싶었는데 주식이 좀 빠져서 손해가 났거든. 어쩔 수 없었어. 시부모님께 효도했다고 생각해. 효도? 당신이랑 나랑 이혼한 지가 언젠데 내가 당신 부모한테 효도를 해야 하는데 삐치려면 곱게 미쳐. 어떻게 아빠라는 인간이 자식 등록금을 빼서 그딴 곳에 써. 야, 아무리 우리가 이혼해도 한 번 시부모님이 영원한 시부모님이야. 말을 그따위로밖에 못해? 그리고 내가 돈 돌려준다고 하잖아. 특급 정보 물었으니까 딱 기다리고 있으라고. 한 달이면 되니까. 한 달 같은 소리 하네. 당장 등록금 넣어야 한다니까. 남편은 그런 저에게 사채를 좀 빌려 쓰고 있으라고 하더니 작전이 잘 먹혀 들어가면 자신이 가져간 돈의 몇 배는 돌려받을 수 있다며 시끄럽게 하지 말고 전화 끊으라고 하더군요. 전화를 끊고 전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어요. 당장 해결을 해야 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싶었죠. 그래도 딸아이 등록금은 어떻게 해야겠다 싶어 발을 동동 구르며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 와중에 남편에게 도대체 어떻게 복수를 해줘야 할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 채우고 있었답니다. 그때였죠. 터덜터덜 길을 걸어오고 있는데 누군가 절 부르더군요. 너무나도 그립고도 미안한 목소리였습니다. 고개를 들어 소리나는 방향을 바라본 전 두 눈을 의심하고 말았어요. 집 앞에서 오빠가 저를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전 그 자리에서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어디 갔다 오니? 한참 기다렸는데. 여길 어떻게 알고? 네 친구가 연락을 했더구나. 너한테 큰 문제가 생겼는데 아무래도 내 도움이 필요할 것 같다고. 전 할 말을 잃고 가만히 발끝만 바라봤어요. 제가 무슨 얼굴로 오빠를 마주할 수 있겠어요? 오빤 가만히 제게 다가와선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도 안 변했다고 중얼거리면서 보고 싶었다고 말했죠. 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부모님은 건강하시지? 연락 못 받았니? 7년 전에 돌아가셨다. 그게 무슨 말이야? 돌아가시다니? 왜? 왜 나한테 연락도 안 주고? 연락했어. 네 남편이란 놈이 말 안 하지? 너하고 연락이 안 돼서 그놈한테 말했는데. 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혼을 하면서 제가 전화번호를 싹 다 바꿨는데 아무래도 그 이후였던 것 같아요. 전 그런 얘기는 전혀 들어보지도 못했다고 말했고 오빠는 얼굴이 벌겋게 될 정도로 화를 내기 시작하셨죠. 전 이 모든 것이 남편 때문이라는 것에 뒷목을 잡을 정도로 충격을 받았고 결국은 바닥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시작했죠. 한참을 화를 내시던 오빤 우는 저를 꼭 안아주셨고요. 조금 진정이 된 전 오빠를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빠는 신기한 듯 집안을 둘러보시면서 아이들 사진을 보시곤 눈을 떼지 못하셨어요. 특히 첫째를 보고는 제 어릴 때랑 똑같다고 하면서 웃으셨죠. 자리에 앉자마자 오빤 무슨 일인지 얘기를 해보라고 했어요. 망설이던 전 딸아이 등록금 사건을 더듬거리며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가 이어지는 도중에 몇 번이나 오빠는 자리를 일어났다 앉았다를 반복하셨죠. 제 얘기가 끝나자마자 오빠는 등록금부터 해결하자고 하시곤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는 금방 등록금은 해결됐으며 앞으로도 자신이 책임질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죠. 검사 출신의 오빤 첫째가 오빠 같은 길을 가려는 모습이 꽤나 자랑스러운 눈치셨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게 아니잖아요. 이 일의 원흉을 어떻게 그냥 넘어갈 수 있겠어요. 그건 그렇고요, 오빠.
그 사람 절대 용서 못해요. 부모님 장례식도 못 가게 만든 그 인간, 제가 어떻게 용서해요. 우리 애들 등록금 빼서 시부모님 여행이나 보내드리고 주식에 넣는 인간이 어떻게 애들 압박했어요. 죽여도 시원찮을 인간, 절대 그냥 못 넘어가요. 그건 당연하지. 나도 절대 이대로 넘어갈 생각 없다. 전 오빠에게 남편이 흘려주었던 주식 작전 얘기를 전했습니다. 가만히 듣고 있던 오빠는 알아서 해결하겠다고 제게 남편과의 모든 연결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말하며 짐을 챙겨 본가로 가자고 말하더군요. 그리고 앞으로 절대 남편과 만나지 말라고 선을 그었어요. 혹시나 연락이 오더라도 받지 말라고 했죠. 그리고 남편이 가져간 등록금은 신고부터 하자고 하더군요. 전 아이들 생각으로 잠시 멈칫했지만 이번만큼은 절대로 물러설 수 없다는 생각에 오빠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모든 것은 일사천리로 이루어졌답니다. 아이들은 어리둥절하다가 모든 일에 관해 얘기를 하자 한숨을 내쉬며 제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고 했어요. 남편에게 다시 연락이 온 건 얼마 되지 않았을 시점이었습니다. 출판사로 찾아왔더라고요. 아주 사색이 되어 와선 무슨 정신으로 자신을 신고했냐고 했죠. 전 조금도 망설임 없이 경찰을 불렀어요. 오빠와 약속을 했거든요. 남편은 갑자기 들이닥친 경찰들 손에 끌려 나가면서 이대로 넘어갈 수 있을 줄 아느냐고 소리를 질렀지만 전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흘렀을까요? 오빠 말로는 남편이 주식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고 알려주더군요. 그것도 주축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의 자리에 말이죠. 오빠의 말에 의하면 규모가 커서 벌금으로 끝날 선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되든 내 알 바 아니라는 생각에 그저 귀퉁으로 듣고 흘려버렸죠. 하지만 시어머니가 회사에 나타났을 땐 저도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핏줄 그렇게 자랑하시더니만 손주들 등록금으로 여행 다녀오신 기분이 어떠신가요? 고작 그 이후로 내 아들을 신고했어? 그 몇 푼 된다고 너랑 엮여서 그 고생을 했는데 여행 한번 못 보내준단 말이냐? 고생은 제가 했죠. 그놈 만나서 제 인생이 얼마나 꼬였는데요. 그리고 제가 뭐라고 효도를 해요? 내가 당신들이랑 무슨 관계가 있다고. 시어머니께서는 정신이 나갔냐고 소리를 지르셨지만 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죠. 그리고는 경찰을 부르기 전에 자기 발로 나가라고 하고는 당당하게 등을 돌려 나왔답니다. 이후로 남편은 징역을 살게 됐고 시아버지께서는 충격으로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들었어요. 그것도 남편이 아주 절절하게 아이들에게 편지를 보냈기에 알게 됐죠. 편지는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얼마나 아이들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자신이 지금 곤란한 상황에 빠진 것이 다 저 때문이라는 설명과 함께 외삼촌에게 말해 자신을 꺼내달라는 부탁도 적혀 있더군요. 저도 어이가 없었지만 아이들도 마찬가지였나 보더라고요. 쌍둥이가 됐든 앞으로 자신들 인생에는 아빠라는 존재는 없다고 단호하게 말하며 답장조차 쓰지 않더라고요. 그 뒤로도 몇 번이고 연락이 더 오기도 했지만 아이들은 아예 반응조차 보이질 않았어요. 남편 일이 있고 나서 전 출판사를 그만두고 북카페를 오픈했어요. 그러면서 공부하고 싶었던 것들을 다시 시도하기로 했죠. 비록 저의 청춘은 그놈 때문에 얼룩졌지만 그래도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만났고 그 덕분에 버티고 살아온 세월도 있으니까 더 이상은 후회하지 않으려고요. 끝까지 제 얘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